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상견례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30대 솔로 여자예요. 상견례 장소에서 제 예비 시부모들에게 학을 뗀 저희 아빠의 적극 권유로 파혼하게 되었죠.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아온 아빠였기에 반발심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파토내길 잘한 것 같아요. 스스로 불구덩이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타 죽을 뻔하다가 정신 차리고 다행히 빠져나왔네요. 저는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해서 현재도 도서관 서서로 일하고 있답니다. 저 실제로 보면 괜찮은 여자이니 제 인생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중 착하고 진솔한 남자 아시면 소개팅 좀 해주세요. 30대로 넘어오니 혹시라도 결혼 못하고 평생 노처녀로 늙어 죽을까봐 스스로 압박감이 느껴지네요. 저는 전혀 비혼주의가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결혼해서 아이 둘 이상 낳고 다복한 가정을 꾸릴 생각이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사연 살롱에 쭉 한번 풀어볼게요. 제 인생의 첫 기억은 화려한 레이스가 치렁치렁 달린 공주 드레스를 입고 승마를 하던 장면이에요. 어릴 적엔 꽤 부유하게 컸거든요. 곁에서 다들 공주 대접해주니 진짜 공주인 줄 알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늘 드레스를 입는다고 우겼다네요. 아기 때부터 사치스럽게 클 수 있었던 건 저희 친할아버지가 그 지방에서 사업을 크게 하셨던 지역 유지였기 때문이었죠. 어릴 적 보기엔 끝도 없이 펼쳐진 대지 위에 3층 저택이었는데 지방이라 그런 집이 가능할 수 있었겠지만 참 그립네요. 아빠는 할아버지 사업체에서 일을 하셨고 엄마는 피아노를 전공한 음악가였기에 우리 집엔 늘 웃음과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제 기억엔 두 분 다 선남선녀 커플이었고 사이도 엄청 좋았죠. 외동아들이었던 아빠는 성숙했던 엄마로부터 마치 아기처럼 챙김을 다 받았어요. 아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엄마가 다 챙겨줬죠. 엄마 말에 의하면 신혼 때부터 아빠 양말까지 다 챙겨줬다고 하니 말 다 했죠. 이렇게 영원할 것만 같던 우리 가족의 행복은 제가 13살이 되던 해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취미가 승마였던 우리 엄마는 그날도 가족 소유였던 목장에서 유유히 승마를 즐기고 계셨어요. 중학생이었던 전 괜한 반항심에 말타라는 엄마 말을 안 듣고는 쇠똥을 굴리고 있는 쇠똥구리만 연신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히잉 말의 울음소리가 들리더군요. 놀래서 쳐다보니 엄마가 바닥에 쓰러져 계시더군요. 전 엄마에게 미친 듯이 뛰어갔어요. 엄마, 왜 이래? 일어나봐. 왜 눈을 안 떠? 엄마! 바로 응급실에 실려간 엄마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말을 타고 있던 엄마의 뇌 동맥류가 터져 정신을 잃고 말에서 떨어진 거였죠. 요즘엔 뇌 동맥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졌지만 그때만 해도 뇌동맥류가 뭔지도 잘 몰랐던 때죠. 알았더라면 부잣집 며느리였던 엄마가 미리 건강검진을 받고 수술이라도 받아 대비를 했을 텐데 우리 가족들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여러분도 건강검진 미리 꼼꼼하게 받으세요. 우리 가족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사람이 쓰러져서 다 죽어가게 생겼으니 따뜻했던 우리 가족만의 분위기는 차게 식어버렸어요. 24시간 비상체제였죠.
거의 식물인간에 가까웠던 엄마를 돌보기 위해 무려 5명의 인원이 투입되었어요. 현직 간호사 출신 3명이 3교대로 울 엄마를 전담마크했고 엄마를 옮기는 등 힘이 필요한 일은 2분의 아저씨가 맡아서 했고요. 그렇게 시작된 울 엄마의 갑작스런 투병 생활은 그 후로 무려 7년이나 이어지게 됩니다. 처음엔 그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아직 젊었고 늘 운동도 열심히 했던 엄마였기에 금방 훌훌 털고 일어날 줄 알았죠. 하지만 참, 인생은 내 상상대로 안 되더군요. 7년을 함께해서인지 엄마를 돌봐줬던 5분의 간병인들과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특히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전담 마크해줬던 미니 아줌마랑 많이 친해졌어요. 저희 아빠 모두 밤이 되면 더더욱 깊은 슬픔에 빠져 울기도 많이 울고 우울에 허덕였는데 늘 다정했던 미니 아줌마는 그런 우리 부녀를 다독여 주었죠. 우리 엄마와 동갑이었기에 저도 미니 아줌마한테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줌마의 직업이긴 했어도 우리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던 것도 고마웠고요. 한창 사춘기였던 제 고민 상담도 잘해주었기에 진짜 친구처럼 친해졌죠. 미니 아줌마, 아줌마는 왜 혼자 살아요? 아직 젊고 예쁜데. 밤 시간대에 우리 엄마를 돌봐주는 건 너무 고맙지만 외로울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역시 우리 혜진이 뿐이로구나. 아줌마도 결혼을 했었는데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지. 쫓겨나요? 간호사도 전문직인데 능력 있는 아줌마를 왜 쫓아내요?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몸매도 좋은걸요? 좋게 봐줘서 고마워. 나도 딱 혜진이 너 같은 딸을 낳고 싶었는데 결혼하고 10년이나 아이가 안 생기더구나. 난임병원 다니면서 시험관이면 뭐며 다 해봤는데 몸만 잔뜩 상하고 결과는 늘 안 좋았어. 결혼 10주년 되던 날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받고 앞으로 평생 혼자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지. 시부모님들로부턴 이미 오래전부터 이혼 종용을 받았고 말이야. 에이고, 그랬구나. 갑자기 미니 아줌마 인생이 참 불쌍해지네요. 지금까진 내 인생이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세상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야지나. 혜진의 엄마가 저렇게 갑자기 쓰러지셔서 불행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반드시 언젠간 깨어나실 테니 희망을 갖자 우리. 참 말도 예쁘게 하던 미니 아줌마였어요. 그런데 아줌마 말처럼 우리 엄마는 기적같이 식물인간 상태를 벗어났어요. 어릴 적부터 책 읽기를 참 좋아하던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 옆에서 책 읽는 게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깊은 숨을 몰아쉬는 게 느껴지더군요. 엄마, 왜? 몸이 안 좋아? 간호사 아줌마 불러올게. 잠깐만 기다려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제가 있는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소리를 낸 게 아니겠어요? 거의 움직임이 없던 엄마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는 걸 보곤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엄마, 나야 나 혜진이. 나 알아보겠지? 말 좀 해봐 엄마. 이제 소리 낼 줄 알아? 나 기억하지 엄마? 혜진아, 엄마야. 이 말을 듣고는 119를 불러 바로 큰 대학병원으로 엄마를 모시고 갔어요. 그 후로 몇 개월간 입원하며 재활치료를 받은 엄마는 말을 조금씩 시작했고 저와 아주 천천히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이 모든 게 기적이었죠. 이제 일어서서 걸어다닐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엄마 생각은 저와는 다르더군요. 엄마, 이제 몸 좋아져서 걸을 수 있게 되면 우리 여행 많이 다녀요. 응? 혜진아,
나도 그러고 싶지만 아마 엄마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꿈에도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난 기적을 믿어. 우리 엄마는 적어도 80세까진 살 거야. 혜진아, 엄마가 죽기 전에 너한테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다 얘기해주고 싶어. 넌 내 딸이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듣는 것보다 엄마의 내 입을 통해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이야. 지금부터 하는 얘기 너무 충격받지 말고 받아들여. 알았지? 곱디고 왔던 엄마는 지난 투병 생활로 거의 할머니처럼 변해버렸죠. 그런 엄마가 슬픈 눈으로 제게 출생의 비밀을 밝혀주셨을 때 전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그래도 엄마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봐 후들거리는 다리를 붙잡고는 태어난 척 했죠. 엄마 아빠는 20대에 결혼했지만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엄마가 자궁암에 걸리는 바람에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아야 했어. 아이를 3, 4명쯤 낳자고 계획했던 우리 부부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지. 그 후로 가족회의 끝에 입양을 하기로 했어. 고아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알아보고 있었는데 아빠 사업장에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지. 할아버지가 예전에 채석장을 크게 하셨었어. 그 사고 이후로 다 팔아버리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셨지만 채석장에서 3톤짜리 바위가 사람들을 덮쳐서 무려 4명의 일꾼들이 사망한 거야. 그중엔 너희 친아버지도 있었어. 너희 친엄마는 널 낳다가 지혈이 안 돼 돌아가셨고 우리 채석장 직원이었던 친아빠가 홀로 널 키우고 있었는데 사고가 나서 저 세상으로 떠나신 거지. 채석장의 실질적 오너였던 남편이 직원 장례식을 치러주다가 홀로 남겨진 너의 사정을 알게 되어 데려온 거야.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는 널 친딸처럼 애지중지 키워왔단다. 우리 혜진이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던 순간 널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널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다 줄 수도 있다고 느껴졌어. 우린 운명이었다. 너무 놀라운 비밀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만 주룩주룩 나더군요. 한 몇십 분 후에서야 제정신을 차리고 엄마에게 한마디 했어요. 엄마, 친딸도 아닌 날 지극정성으로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요. 누가 뭐래도 난 엄마 딸이에요.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엄마가 나 어렸을 때 공주 대접해줬듯이 나도 효도할게요. 엄마, 사랑해요. 감사하고요. 엄마와 전 함께 끌어안고 오열했어요. 이미 19살이 되었으니 사춘기도 끝났던 전 엄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저의 출생의 비밀을 알려준 것이 고맙더군요. 근데 그날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엄마는 급격히 몸이 안 좋아졌어요. 이제 의식이 돌아오고 말도 하기 시작했으니 운동만 열심히 하면 걸어 다닐 수 있을 거란 제 꿈은 비눗방울처럼 날아가 버렸죠. 엄마는 투병 7년이 되던 그달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응급실 엄마의 시신 옆에서 거의 실신할 듯 울었어요. 우리 엄마 발이 아직 따뜻한데 우리 엄마가 왜 죽었다는 거예요? 엄마, 말 좀 해봐. 이제 운동하고 걸어다닐 일만 남았는데 갑자기 왜? 아빠와 엄마의 담당 간병인이었던 미니 아줌마도 함께 오열했죠. 혜진아, 네가 이렇게 슬퍼하면 아빠 마음도 찢어지니까 그만 울어. 이러다 너까지 쓰러지면 아빠도 같이 쓰러지실 거야. 마음 단단히 먹자꾸나. 엄마가 7년을 투병하는 동안 3, 4년 정도까진 아빠도 엄마의 간병에 진심이었어요.
할아버지로부터 사장자리를 물려받았지만 엄마의 사고 이후로 다시금 고령의 할아버지께 사업 운영을 부탁드리고는 엄마 곁을 지켰죠. 하지만 투병 생활이 생각보다 길어지게 되자 엄마에 대한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신 아빠는 사업적으로 모든 열정을 쏟으시더군요. 자연스레 엄마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셨죠. 전 한두 번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아빠는 너무 바빠 보였어요. 큰 사업체를 운영하시느라 늘 지친 아빠에게 엄마 간병에 힘쓰라는 말이 참 안 나오더군요. 내심 서운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긴 했죠. 막상 엄마가 돌아가시고 제가 아빠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아빠에게 서운했던 감정이 폭발하더군요. 아빠는 막판에 아픈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았잖아요. 엄마 죽었다고 울 자격도 없다고요. 맨날 사업하느라 바쁘다고 관심도 없고 식물인간에서 깨어났을 때도 기뻐하는 내색도 없었고요. 남편 맞아요? 내 친아빠가 아니니 나한테 잘못하는 건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와이프인데 너무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혜진아. 그걸 네가 어떻게 아니? 대체 누가 말해준 거야? 내가 입양한 딸이라는 거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으셨어요. 나중에 남의 입을 빌려 알게 되면 더 충격일 거라면서요. 어쨌든 엄마 장례식이라도 성대하게 치러주세요. 야속한 마누라 같으니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그걸 너한테 왜 말한 거지? 충격받은 건 아니지, 혜진아. 나랑 네 엄마는 널 친딸처럼 생각하고 있단다. 최선을 다해 키웠고 말이야. 나 말고 엄마한테도 최선을 다했어야죠. 지난 2, 3년간 엄마가 누워있는 방에 몇 번이나 찾아왔어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요. 불쌍한 우리 엄마. 꿀먹은 벙어리가 된 아빠와 미니 아줌마를 뒤로 한 채 전 병원을 뛰쳐나왔어요. 엄마의 장례식 후 전 자퇴를 해버렸어요. 고3이었는데 말이죠. 엄마가 아프실 땐 한창 사춘기였어도 반항 한번 못 해봤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죠. 학교도 그만두고 제 방에 틀어박혀 책만 봤어요. 독서가 취미이긴 했지만 그때 당시엔 그냥 현실 도피였던 것 같아요.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장례식 후 3개월쯤 지났을까? 아빠가 제게 더한 충격을 주시더군요. 혜진아, 아빠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잠깐 거실로 나와줄래? 우울증에 빠져 몸 가누기도 힘들었던 전 가까스로 침대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미니 아줌마와 아빠가 소파 한쪽에 나란히 앉아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미니 아줌마, 오랜만이에요. 엄마 돌아가셨는데 이 집에 웬일이세요? 저 만나러 오신 거예요? 저의 물음에 아줌마는 얼굴이 약간 상기된 채로 아무 말도 못하시고 아빠가 말을 이어가더군요. 혜진아, 너무 놀라지 말고 잘 듣거라. 아빠가 미니 아줌마와 재혼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 집에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살 거야. 너도 미니 아줌마와 친했으니 금방 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지난 시간 동안 친구처럼 의지했던 아줌마이긴 했지만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지 100일이 채 안 된 시점에 재혼이라니 왠지 모를 배신감이 들었어요. 충격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군요. 뭐라고요, 아빠? 엄마 죽은 지 이제 3개월 됐는데 엄마 돌봐준 간병인과 재혼하겠다고요? 아빠, 제정신이에요? 그럼 혹시 엄마 말년에 관심 없이 방치했던 것도 미니 아줌마 때문이었어요? 그때부터 둘이 붙어먹었냐고요?
짝! 제게 늘 다정했던 아빠가 난데없이 제 따귀를 때리더군요. 붙어먹다니, 너 지금 아빠한테 그게 할 소리냐? 난 널 지금껏 친딸처럼 여기고 제대로 가르쳐왔는데 뭔 베어먹지 못한 소리를 해대는 거냐? 미니 아줌마가 너한테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줬냐? 이건 미니 아줌마한테도 상처가 되는 말인 건 몰라? 난 지금 이 상황이 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못 받아들이겠다고요. 두 분이 그렇게 사랑하시면 전 빠져드릴게요. 도저히 이 집안에 붙어있지 못하겠네요. 더 이상 절 친딸처럼 여기지 마시고 호적을 파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저도 곧 성인이니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아빠가 마음대로 하셨듯이 말이죠. 이 말을 끝으로 전 대강 제 짐을 싸갖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서울로 무작정 향했죠. 제가 갖고 있던 돈은 통장에 든 60만 원이 전부였어요. 허름한 건물에 고시원 방을 잡고 보증금으로 50만 원을 냈죠. 10만 원이나 남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더군요. 평생을 돈 걱정 없이 살다가 처음으로 마주한 냉혹한 현실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고시원 근처의 호프집에 구인 광고지가 붙어있길래 빠르게 알바자리를 구할 수 있었죠. 모든 게 낯설기만 한 서울살이가 조금 적응될 즈음 곧은 검정고시에 응시해보기로 했어요. 중졸로 남고 싶진 않았거든요. 책을 좋아하던 전 낮엔 공부하고 밤에 호프집에서 서빙하며 나름 알차게 시간을 보냈죠. 다행히 곧은 검정고시엔 빨리 합격할 수 있었고 수능까지 곧장 준비했어요. 어차피 명문대 들어갈 생각은 없었기에 제 꿈인 도서관 사서가 될 수 있는 관련 학과에 진학했어요. 4년제가 아닌 전문대였기에 등록금을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 제가 벌어서 충당해야 했기에 모든 게 돈으로 귀결되는 시점이었죠. 그렇게 낮엔 전문대 사서학과에 다니며 공부하고 밤엔 여전히 호프집에서 알바를 계속했죠. 근처에 대기업이 있던 술집이었기에 밤 장사가 엄청 잘 되어 알바 한번 하면 몸이 녹초가 되었어요. 사장님은 계속 웃으며 친절하게 손님들을 대하라고 했지만 무거운 맥주잔 나르며 몇 시간씩 웃음이 나오진 않더군요. 그러다 하루는 사단이 나고 말았죠. 한창 중간고사 시즌이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는데 제가 서빙 중 손님한테 맥주를 떠르르 다 쏟아버린 거예요. 한 50대쯤 돼 보이던 그 중년 손님은 난리가 났더랬죠. 에이, 가뜩이나 오늘 진급에 떨어져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웬년이 술을 다 쏟아붓고 개지랄을 떨어. 너 오늘 잘 걸렸다. 이 바지 구찌 거니까 네가 다 물어내. 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바지 세탁비 바로 드릴게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야, 고작 몇만 원 세탁비 말고 구찌 바지 새 걸로 살 돈을 내놓으란 말이야. 내가 거지로 보여?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이래봬도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맘만 먹으면 네 호프집 다 사버릴 수 있다고. 너 잘 걸렸다. 한번 맞아볼래? 그 시점에 서울대며 돈자랑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나 술에 잔뜩 취한 그 진상 손님은 절 한 대 치려는 포즈까지 취하더군요. 그때 한 남자가 슈퍼맨처럼 나타나 그 손님의 팔을 탁 잡고는 뒤로 꺾어서 가게 밖으로 내보내버렸어요. 그깟 맥주 조금 흘린 것 같고 어린 아가씨한테 돈 타먹으려고 하네. 돈 없는 거렁뱅이 맞구만 뭘. 다신 이 술집에 얼씬거리지 마쇼. 나 토탈 10단인 무술인이니 다시 내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을 거요. 절 포함 당황한 손님들에게 연신 죄송하다고 한 뒤 절 구해준
그 남성분에게 다가가서 감사의 표시를 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 아저씨가 진짜 너무 무서웠는데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 뭘요. 저 여기 단골인데 이렇게 가까이선 처음 대화 나누네요. 늘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반가워요. 지금 알바 시간이라 일하셔야 하죠. 알바 몇 시에 끝나요? 제가 이 앞에서 기다릴게요. 아, 너무 스토커 같나요? 아니에요. 저 새벽 1시에 끝나요. 너무 늦는데 괜찮으신가요? 이 근처 회사 다니시죠? 전 저기 건너편 고시원에 살아요. 명함 주시면 제가 주말에 밥이라도 사면서 제대로 감사 인사 드릴게요. 여튼 오늘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리네요. 새벽 1시요? 아유, 이렇게 미인인 아가씨가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늦은 시각에 돌아다니시면 위험하죠. 제가 잠깐 기다리다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 남자는 그날 제가 알바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절 고시원에 데려다 주더군요. 그리고 그가 집에 돌아간 뒤 우린 날이 새도록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네요. 듣자 하니 전 그 남자를 그날 처음 봤지만 그 남자는 이 호프집 단골이어서 제가 첫 알바를 하던 날부터 기억하고 있더군요. 제 인상착의까지 정확히 말이죠. 어떻게 이런 남자를 알바하면서 처음 봤을까 싶을 정도로 키 크고 잘생긴 훈남에 이 근처 대기업 다니는 능력남이 제게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게 내심 기분 좋았어요. 서울 와서 지낸 시간들이 긴장의 연속이었나 봐요. 그날 그 호프집 사건을 계기로 저와 그 남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게 되었고 어느덧 연인이 되었죠. 우리가 사귀자마자 남친은 제게 호프집 알바를 그만둘 것을 권하더군요. 너무 늦게 끝나고 술 취한 사람들 상대하는 것도 걱정된다고요. 남친 말대로 호프집 알바는 관뒀고 주말에 할 수 있는 알바를 구하며 도서관 사서가 되기 위한 자격증 공부에도 매진했죠. 덕분에 전문대를 졸업하자마자 그토록 원하던 사서라는 직업을 얻을 수 있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힘들 때면 기댈 수 있던 책에 파묻혀 돈도 벌고 일을 할 수 있었죠. 월급이 적긴 했지만 제겐 최상의 직업이었어요. 서로 직장인의 신분이 되어 본격적인 데이트가 시작되었죠. 같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가끔은 비싼 레스토랑에 가기도 했어요. 당연히 서로의 가족이나 자라온 환경에 대해 털어놓는 시간도 많았죠. 하지만 전 제가 입양됐다는 사실이나 어렸을 적 부유하게 자랐고 엄마의 긴 투병 생활이나 간병인과 황급히 재혼한 아빠 얘기 등을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별로 밝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혜진이는 왜 가족 얘기를 별로 안 해? 엄마는 돌아가셨어도 아빠는 재혼해서 지방에서 살고 계시다며 연락을 아예 안 하는 거야? 아빠와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좀 사이가 틀어져서 그 이후로 서로 안 보고 살고 있어. 뭐 어렸을 때부터 평범 그 자체로 살았지 뭐. 가족에 대해선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엄마가 오래도록 아프시다가 돌아가셔서 추억도 별로 없고. 뭐 이젠 그냥 독립적으로 나 혼자 살아가려고. 알뜰하게 월급이나 모아야지. 왜 혼자야? 나랑 같이 살아야지. 난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첫눈에 확 빠져든 사람은 우리 혜진이가 처음이거든.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분명해. 놓치지 않을 거야. 사실 남친은 처음부터 저와의 결혼 얘기를 꺼냈지만 전 이 남자와의 결혼이 확신이 안 들더군요. 비혼주의는 절대 아니고 늘 핑크빛 결혼을 꿈꾸는 저였지만 가끔은 제게 지나친 애정과
관심을 쏘는 남친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거든요. 연애를 이 남자와 처음 해봐서 다른 남자들도 원래 다 그런 건지 아님 남친이 유별난 건지 분간도 안 되더군요. 제가 일하던 도서관엔 남자 직원이나 남자 알바생들도 종종 있었어요. 같이 일을 하려면 친해져야 하니 당연히 점심시간에 남자 직원들과도 함께 밥을 먹었죠. 그런데 내 남자친구 광현철, 이 인간은 다른 남자랑 밥 먹는다는 소리에 난리를 떨더군요. 뭐? 도서관 밖에서 외간 남자랑 밥을 같이 먹었다고? 지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도 몰라? 7살만 돼도 남자랑 같이 앉지도 말랬는데 어디서 여자가 물란하게 외간 남자들이랑 희희낙낙거리고 다니는 거야. 함께 웃으며 밥 먹다가 사적으로 연락하고 데이트하고 결국 모텔까지 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 이건 나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고 배반이야. 자기야, 정신 차려. 대체 다른 직원이랑 같이 밥 먹는 게 뭐가 배신이라는 거야. 모텔까지 간다고? 참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럼 직원들이랑 같이 어울리지도 말라고? 일터에서 스스로 왕따를 자초하라는 거야? 뭐야? 자기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기를 오래 못 만날 것 같아. 쇠사슬로 날 올가매는 것 같아. 숨 막힌다고. 미안해, 혜진아. 내가 잠시 흥분했나 봐. 자기가 너무 예쁘고 늘씬하니까 다른 남자들이 채갈까 봐 늘 너무 불안해. 안 되겠다, 혜진아. 우리 사이를 얼른 법적으로 묶어놓자. 혼인신고 당장 하자고. 상견례도 같이 진행하고 말이야. 어? 당장 혼인신고를 하자고? 자기야,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 천천히 가자고. 아니야, 우리가 만난 세월이 있는데 더 이상 지체할 게 뭐가 있어. 자기에 대해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릴게. 다음 주 주말에 우리 부모님 한번 뵙자. 추진력이 좋은 건지 정말 성급한 남자인 건지 절 공주 대접해주며 내게 쏟은 정성과 사랑이 갸륵해서 지금껏 사귀어 왔지만 어쩐지 결혼은 좀 찝찝했죠. 제가 민기적거리자 장미꽃 백송이까지 들고 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프로포즈까지 하는 남친을 내쳐버릴 순 없었어요. 다음 주 주말 그의 부모님을 먼저 뵙기로 했어요. 어차피 저희 아빠와는 연락을 계속 안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상견례 때나 말하려고 했거든요. 예비 시부모들은 농사를 짓다가 땅이 수용되어 세후 8억을 받게 되었고 그 돈을 시드머니 삼아 대출 왕창 껴서 대학가 원룸 건물을 하나 사서 월세를 받으며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대출이 아직 많이 남았긴 했지만 건물주긴 한 거죠. 뭐 남친 또한 그 사실을 매우 뿌듯하게 여기는 듯 했어요. 자기 부모님들이 건물주라는 사실 말이죠. 처음 본 예비시모의 인상은 졸부 그 자체였어요. 그때가 한겨울이었는데 온몸에 칭칭 두른 여우 목도리와 밍크코트가 자기 몸에 좋기에 3배는 되어 보이더군요. 거만한 표정의 시모는 냅다 절 향해 결혼 허락 못한다며 지르더군요. 우리 아들 알지? 광현철이가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며 연봉 1억이 넘는다. 우리 집안은 10억 넘는 원룸 건물도 있고 말이야. 난 적어도 우리 집안 수준에 맞는 처녀가 들어왔으면 한다. 넌 뭐 도서관 사서라고? 그거 1년에 한 2천만 원은 버냐? 그리고 엄마는 일찍 죽고 아빠랑은 연도 끊었다며? 완전히 끈떨어진 고아나 다름없는 여자애로구나. 이런 애를 내 며느리로 들인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하늘이 노을해진다. 나 쓰러지는 꼴 보고 싶으면 우리 아들 채 가든지 아님 썩 꺼져라. 어머님, 초면에 꺼지라뇨. 결혼은 제가 서두르는 게 아니고 현철 씨가 서두르는 겁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소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꿈입니다.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 인생에 비춰보니 돈이 행복을 보장해주진 않더라고요. 어머님께서도 농사 지으시다가 갑자기 땅이 수용되어서 서울로 올라와 건물주 되신 거잖아요. 너무 돈돈하지 말아주세요. 너 지금 날 가르치려 드는 게냐? 야, 현철아, 어디서 이런 계집애를 데리고 왔냐? 조건이랄 것도 없는 애가 뭐가 좋다고? 광현철아, 이 헛똑똑이야. 당장 여자애 바꿔서 데리고 와라. 엄마 아빠는 집에나 가련다. 자리를 뜨려는 예비 시부모를 남친은 다급히 잡더군요. 엄마 아빠, 제가 사랑하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제 운명이에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결혼할 거라고요. 제발 결혼 허락해 주세요. 네? 예비 시부모들은 아들의 말을 뒤로하고 본인 집으로 가버렸죠. 순식간에 처음 만난 사람에게 모욕당한 저는 그동안 제가 자라온 모진 세월이 생각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입양하였다는 사실부터 오래도록 병상에 누워있던 엄마, 어린 시절 내게 정말 잘해줬던 아빠까지, 역시 힘든 순간에 생각나는 건 가족뿐이더군요. 미안해 혜진아. 우리 엄마가 저렇게 막말하고 결혼을 강하게 반대하실 줄 몰랐어. 미안해할 거 없어 자기야. 핏줄 섞인 가족 얘기 들어.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붙이면 남이라잖아. 난 자기한테 철저히 남일 뿐이야. 결혼 얘기 없던 걸로 하고 사귀는 것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자고. 남친은 진짜 드라마에서나 보듯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더군요. 그런 남친을 뿌리치고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왔죠. 그날 이후 상황은 불보듯 뻔했죠. 제게 자꾸 운명이라며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남친의 집착은 더욱 심해졌죠. 하지만 서울대 졸업한 똑똑했던 남친은 그걸 사랑으로 잘 포장하여 제게 다시 다가왔어요. 첫사랑이자 첫 남자였던 남친의 전방위적인 케어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홀로 서울살이에 기댈 사람은 남친뿐이었거든요. 그렇게 우린 다시 만나게 되었고 남친은 상견례 정도만 하고 결혼하게 되면 예비 시부모를 강력하게 차단해준다고 하더군요. 나만 믿어 혜진아. 우리 엄마 아빠가 자기를 귀찮게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자기 전화번호도 우리 부모님께 드리지 않을 거야. 우리 신혼집 비밀번호도 알려드리지 않을 거고. 내가 다 중간에서 방탄유리처럼 막아줄게. 진심이야. 어서 혜진이 아버님께 말씀드려서 상견례 약속 잡자. 장소는 아버님 편하신 대로 잡아도 좋고. 전 고민 끝에 아빠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행여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을까? 전전긍긍하며 긴장된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아빠? 저 혜진이에요. 저 결혼해요. 상견례 자리에 와주시겠어요? 일정은 다음 주 주말이 좋을 것 같고 장소는 아빠 편하신 대로 잡으셔도 되고요. 오랜만에 전화해서 이런 말씀드려 죄송해요. 친딸도 아닌데 성인이 돼서까지 이런 부탁 드려도 되나? 괜히 죄스럽네요. 그냥 상견례와 결혼식 참석까지만 부탁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남자친구 쪽에는 제가 입양하란 사실을 말 안 했거든요. 혜진아, 우리 딸 혜진이 맞니? 내가 말했잖니. 난 네가 우리 집 오는 순간부터 친딸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말야. 나한테 자식이 어딨니? 네가 내 전부다. 미니 아줌마는 말개 암으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그 후로 아빠는 모든 사업체며 살던 집도 다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지금 당장이라도 만나고 싶구나, 혜진아. 내 딸아. 아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울지 마세요. 아빠도 참 힘드셨겠어요.
우리 가족에겐 왜 이리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껏 외롭게 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살면서 찾아뵙지도 못했네요. 죄송해요, 아빠. 아빠와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엉엉 울었어요. 돈이 있으면 뭐 하나요?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씩 병으로 잃으면 행복은 창문으로 달아나더군요. 예나 지금이나 건강이 최고죠. 아빠가 정한 상견례 장소에서 양가 부모님과 함께 만나기로 했죠. 예비 시부모의 수준을 아는 전 약간 걱정이 되었는데 아뿔싸 그 기우가 사실로 드러나 버렸죠. 예비 시부 차를 타고 온 시모는 상견례 장소인 고급 한식당 주차장이 거의 만석인 것을 보며 또 난리를 떨더군요. 아, 강남 식당들은 이렇다니깐. 야, 거기 발렛 직원이야? 이 차 좀 제대로 주차해봐. 내 벤츠 주차하다가 조금이라도 긁으면 네가 다 변상해야 해. 조심히 다루라고, 조심히. 예비 시모가 그렇게 소리친 대상은 바로 우리 아빠였어요. 주차장까지 나와서 예비 사돈을 기다린 우리 아빠를 발렛 직원으로 착각한 거죠. 우리 아빠는 당황하지 않고 사돈에게 최대한 예의를 차리셨어요. 네, 제가 대신 안전하게 주차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빠는 예비 시부의 벤츠를 주차하고는 내려서 예비 시모에게 90도로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사부인. 제가 혜진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얼른 들어가서 식사하시죠. 예약은 제가 다 해놨습니다. 예비 시모는 우리 아빠를 똥 씹은 표정으로 쳐다보더군요. 아니, 야, 니네 아빠가 발렛 주차 직원이었냐? 아이고, 두야. 우리 집 집안 내력 들었죠? 우린 10억 넘는 건물주고 한 달에 월세만 800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우리 아들은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고 연봉은 1억이 넘는다고요. 도서관 사사한다던 더 여자애도 며느리로 성에 안 차는데 그 애비는 발렛 주차 직원이라고? 아이고, 나 이런 일 하는 사람하고 사돈 못 맺습니다. 우리 이 결혼 없던 걸로 합시다. 그때 한식당 직원들이 몇몇 나와 우리 아빠에게 90도로 인사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항상 김 비서님이 건물들 관리하러 나오시더니 오늘은 사장님께서 직접 나오셨네요. 약속 있으신가 봐요. 그때 예비 시모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발렛 주차 직원이라고 돈 없다며 우리 아빠 무시하던 시모의 머릿속이 뭔가 복잡해지는 표정이었죠. 아니, 여기 건물들을 관리한다고요? 무슨 관리업체 다녀요? 아니요. 원래 지방에서 사업하다가 다 정리하고 서울 강남 금싸라기 건물들을 사들여 임대업을 하고 있죠. 10억 넘는 원룸 건물주시라고요. 저는 여기부터 저기 전체 건물을 소유하고 있죠. 네? 강남에서 이 정도 규모면 좋기 200억은 넘을 텐데. 아니, 왜 진작 얘기 안 했니, 세아가? 당장 이 결혼 진행합시다. 상견례 할 것도 없네요. 아주머님, 상견례 진행할 필요 없겠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제 딸을 당장 저희 집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안녕히들 가십시오.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군요. 제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네? 뭐라고요? 아니, 왜 우리 새아가를 뺏어가려 하십니까? 이 결혼을 빨리 진행해도 모자를 판에 왜 없던 걸로 하자는 거예요, 사돈어른? 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내가 발렛 직원이라 생각하며 무시하고 그까지 10억 건물주라고 의시되는 꼴이 보기 우스웠어요. 혜진아, 일단 아빠 집에 가서 다시 의논해보자. 너의 의견도 중요하니 말이야. 아빠 말대로 저도 이 결혼 내키지 않아요.
전에 한번 제대로 무시당한 적도 있는데 그저 외로운 맘에 다시 진행하게 됐네요. 남친이 스토커처럼 따라붙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렇게 된 김에 파토 내고 다시 솔로로 돌아가죠 뭐. 남친은 또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이젠 울 아빠 바지가랑이까지 붙잡고 늘어지더군요. 혜진아, 아버님 절대 안 됩니다. 운명의 여자를 놓칠 수는 없어요. 혜진이는 제 운명이라고요. 아빠가 한마디 하자 남친은 떨어져 나갔어요. 우리 혜진이는 자네 운명이 아니라 나의 운명일세. 당장 놓지 않으면 내 돈 얼마를 써서라도 자네 식구들 다 떼어내올 거야. 자네 부모들 돈 좋아하지 않나? 그럼 돈의 무서움도 충분히 알 텐데. 스토커 같던 남친은 그날 이후로 연락하지 않더군요. 그게 바로 돈의 무서움이었나 봅니다. 아빠는 지방에서 모든 걸 정리하신 돈으로 청담동 대저택과 강남 건물 3채를 사셨더군요. 이제 사업이며 뭐며 다 귀찮다. 내가 재혼한 미니 아줌마까지 저렇게 허망하게 떠나버리고 나니 나도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건강에 자신이 없어졌어. 상속세 왕창 떼기 전에 증여세 내고 너한테 모든 재산을 차차 증여해 줄 거야. 이젠 아빠랑 같이 살며 건물 관리하는 법도 배우고 재테크하는 법도 배우자. 아빠 밑에 있는 김비서가 다 알아서 가르쳐 줄 거야. 우리 혜진이는 하나뿐인 내 딸이고 내 전부니까. 그날 밤을 새서 아빠와 옛날 이야기를 행복하게 했어요.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울지 않고 좋았던 추억만 떠올리며 말이죠. 그렇게 전 다시 솔로로 돌아왔네요. 요즘 TV에 솔로 프로그램들 많던데 그런 곳에 신청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제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털고 나니 속이 정말 좀 후련해집니다. 건강이 최고이니 꼭 건강 챙기시고요.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